안녕하세요. 안명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교 신기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태교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태교의 역사를 동서양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두 번째 주제입니다. 태교와 태교의 역사에 대한 말씀 드릴 겁니다. 태교란 단순하게는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는 모든 교육적 노력을 뜻하겠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정의를 해보자면 임신 전, 수태시, 임신 후 전기간을 통하여 양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앞으로 태어날 태아를 위한 교육적 노력 및 환경 조성 활동 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산부인과적인 산정관리, 즉 태아의 환경을 좋게 하려는 노력과 교육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죠. 전편에서도 강조했지만 역사상 최고의 예방의학 성공예가 바로 산전관리입니다. 요즘은 어디에서나 임신부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산전관리지만 산전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역사상 매우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1차 대전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행되었습니다. 이 산전관리에 한국적 의미의 태교가 더해지고 계획임신을 한다면 가히 통합적 의미의 산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함께 곰씹어본 태교, 태아, 태반에 나오는 태라는 글자를 설명했던 슬라이드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태교를 생각해 보시자는 의미예요. 별같이 아름다운 태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고유의 나이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생명 존중 사상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 감탄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난 후 엄마 자궁 속에서의 기간이 평균 266일인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잉태의 순간 그 전에 아빠의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숙한 정자가 되는 시간이 평균 70일에서 90일이에요. 이를 더하면 음력으로 1년이죠. 이미 약 1년 동안 그 전에 생명의 삶을 살고 탄생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볼 태교신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승의 10년 가르침은 어머니의 뱃속 교육 10달만 못하고 어머니의 10달 교육은 아버지가 잉태시키는 하루를 상고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랍죠. 난자는 여아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미성숙 난자가 달마다 한 개씩 성숙해서 배란이 되는 것이고요. 정자는 아예 새로 70일에서 90일의 시간을 거쳐서 사춘기를 지난 남자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건강한 난자와 70에서 90일간 몸을 맑고 건강하게 노력한 건강한 남자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사랑으로 만나서 아기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임신이 아빠 엄마의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태교로 이루어진다면 이사주당의 지혜였던 태교의 궁극적 목적인 모든 생명이 아빠와 엄마, 가족들이 수신하고 양육해서 성인과 군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은 지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태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세계적으로 기록을 보자면 태교의 발상은 고대 인국이나 인도 등지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 일찍이 서양에서는 철학적인 견지로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리스에서도 태아의 생 자체가 벌써 어른의 삶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 성경에도 인부의 몸가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에 이르러서 태동에 대한 인식의 진작과 함께 태동이 시작되는 때야말로 태아의 정신적 삶이 시작되는 때로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과학적인 근거에서라기보다는 일종의 경험에 의거한 철학적 믿음에 뿌리를 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태교는 전통과 믿음에 그쳐야 하는 철학적 요소만 있는 걸까요? 과학의 발달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태교라는 철학적 관점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동서양의 태교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태교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중국의 태교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교에 대한 문헌은 동아시아에서 태교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한 데 비해서는 사실 기록은 빈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고대 중국 주나라,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771년까지 있던 나라죠. 기원전 한참 전 시대인데요. 이 시기 태교에 대한 기록으로 한나라 BC 200년에서 BC 168년에 살았던 가의의 신서가 있습니다. 이 신서는 중국에서 태교에 관한 본원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왕실 태교법과 BC 1042년부터 BC 1021년까지 주나라를 통치했던 무왕의 아들인 성왕의 어머니 읍강의 태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후비가 성왕을 잉태했을 때 서서는 외다리로 서지 않고요. 앉아서는 몸을 비스듬히 하지 않았고 웃을 때에는 떠들썩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발을 뻗지도 않고 비록 화가 나더라도 욕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것을 태교라 한다고 했습니다. 신서의 내용은 서한시대 학자인 대덕이 고대의 각종 예의에 관한 논술을 선별하여 집성한 대대예기에도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태교와 관련해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기록으로는 BC 1세기의 한나라 유향이 여성인물 106명을 열전 형식으로 저술한 열여전이 독보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나라 초기 태임, 이분은요 바로 문왕의 어머니이자 읍강의 시할머니이신데 이분이 행한 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여전의 기록에 의하면 태임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태교를 실행한 여성이라 합니다. 신서의 읍강보다 2세대 먼저 태교를 행한 셈이죠. 태임은 주왕실의 기틀을 세우는데 적극 동참한 주실 산모의 한 사람으로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의 어머니이십니다. 태임은 태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태강을 잘 섬기고 며느리 태사, 이분은 문왕의 부인이자 읍강의 시어머니시죠. 이 며느리 태사를 잘 인도했다고 칭송되는 여성입니다. 열여전에는 태임이 문왕을 임신하였을 때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태임은 태교를 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자면요. 신사임당의 사임당은 이 사주당이 주자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사주당인 것 같이 신사임당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고자 사임당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양의 태교 역사를 알아보죠. 일제기 서양에서는 철학적인 견지로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에서는 태아의 삶 자체가 벌써 어른의 삶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태아를 정신세계를 지닌 객체로 보고 누구도 생명을 경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는 정신이란 천국으로부터 엄마 몸을 거쳐서 태아로 전달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도 인부의 몸가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세기에 들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태아의 정신세계는 식물적인 정신세계에서 시작해서 감각적인 단계를 거쳐서 합리적 정신세계로 성장한다고 하였고요. 14세기에 르네상스에 이르러서 태동에 대한 인식이 진작됐는데, 이 태동이 시작되는 때야말로 태아의 정신적 삶이 시작되는 때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800년 전후에 헤겔이 이르러서 비로소 정신적 발생학에 관한 인식이 시작되었답니다. 이렇듯 철학적 관점들이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명백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태교에 관한 과학적 관점을 제시하게 이르렀어요. 아직도 서양에서는 태교에 관한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를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더 혁신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태교의 과학적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서양에서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태아의 청각은 발달이 안 되어서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당연히 태아는 듣는다고 생각한 것이 현대는 물론이려니와 근대 이전에도 퍼져있던 상식이죠. 서양에서는 1925년 파이퍼 박사의 자동차 경적 실험으로 태아가 자궁 속에서 소리에 즉각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태아에게도 청각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답니다. 해부학적으로는요, 임신 4주가 되면 태아에 귀가 될 부분이 생기고요. 24주에는 뇌가 형성되고 34주면 이미 신생아와 같은 귀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요. 실험적으로 24주, 25주경에서부터 늦게는 31주가 되면 외부 소리에 반응함을 의학적으로 여러 실험들과 논문들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아 환경과 직접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소리로 덮인 바깥 세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목소리 하며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심지어는 엄마 심장 박동 소리, 또 장 움직임 소리까지 모두 태아의 귀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듣는 엄마의 심장 박동이나 장 운동 소리들을 태내음이라고 해서 미숙아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태아에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이 노력이 근대 산과학의 발전인데요. 이것도 태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양 공급은 물론이려니와 외부로부터의 해로운 물질, 그러니까 약이나 방사선, 감염 등의 유입을 삼가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태교의 한 부분입니다. 슬픈 일이나 나쁜 일을 맞게 되면 감정에 심한 기복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임신부에 이 혈압 변화도 일어나고 에피네프린 등 호르몬 분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태반으로 가는 피가 이렇게 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피를 통해 태아에게 공급되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상적 태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태교의 과학적 근거들이지요. 또 태아가 듣는다는 과학적 근거로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서 엄마와 태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음악태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음이 안정되면 부수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적절한 태아 환경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의학적 태교의 한 예입니다. 예비 엄마가 그러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 기분이 안정적이 되겠죠.
1960년대부터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태아학에서 태아 오감 및 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전하였는데, 여러 연구들로 태아는 듣고 이해하고 느끼는 존재라는 증거들이 축적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스미스의 연구에 의하면 밖에서 태아에게 밝은 빛을 비추면 태아가 머리를 돌리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31년 홀트는 정신발생학적, 정신심리학적 태아 연구로 산전 태아 자극이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요. 1980년 심리학자 데카스퍼는 신생아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엄마나 아빠의 음성에 반응해서 더욱 안정감 있게 젖을 빨거나 조용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역시 많은 다양한 태아의 정신발생학적 연구들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태교 역사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통일신라 등 고대 선사의 비문에도 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정식 기록에 의한 우리나라 태교 역사는 15세기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고려사 기록에 정몽주, 이분은 1337년에서 1392년에 생존하셨죠. 정몽주 어머니 이씨가 쓴 태중훈문에서 임산부의 몸가짐에 대해 옛 성현의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읽으며 나도 그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통 사람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대부터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을 교화하는 데 이용된 각종 여범서나 수신서에 등장하는 태교는 대부분 유향의 연려전입니다. 성리학적 예절을 일상에 보급하기 위해 중시된 송나라 주의가 엮은 소학도 태교서로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도 연려전이 인용되었고요. 소학은 어린이 교육을 태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서 첫 장인 입교에서 연려전을 인용하며 임신한 여성이 지켜야 할 행동 거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지 말며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사특한 것을 보지 않으며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밤에는 실을 외고 바른 일을 말하면 형체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아이를 낳는다고 하였어요. 1475년에 성종의 어머니 소해왕후 한씨가 지은 내운에도 역시 태임이 임신하심에 이르러 눈에 굳은 빛을 보지 아니하시며 귀에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6세기 후반 이의 성학집요도 태교에 대해서 연려전 한 부분인 옛날에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모로 눕지 않고 모서리나 자리 끝에 앉지 않았으며 외다리로 서지 않았고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송시열의 계녀서에도 자식 가졌을 때에 잡은 음식 먹지 말고 기울어진 자리에 눕지 말고 몸을 단정히 하면 자식을 낳으면 자연 단정하니라로 역시 연려전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학에도 이의 성학집요에도 연려전이 인용되면서 임신부는 옆으로 누워 자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에는 오히려 임부는 송장처럼 반드시 눕지 말라고 했어요.
현대의 과학,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는 임산부가 자궁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 커진 자궁이 반드시 누우면요, 대동맥과 다른 동맥들을 눌러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옆으로 눕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왼쪽으로 누우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른쪽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주당의 그 문장, 반드시 눕지 말라라는 그 문장이 1980년대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를 놀라게 해서 결국 제가 태교신기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고찰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그 당시 믿고 실행해왔던 상식을 전면 부인하면서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품었죠. 참 역사는 알수록 재미있고 신비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문왕의 어머니 태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사임당이 자신의 이름을 태임을 본받겠다고 사임당으로 했던 것도 태임의 깊은 영향이죠. 즉 좋은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보다는 조금 늦고요. 송시열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동시대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허균이 신사임당의 성품이 고요하고 굳세었으며 문장에 능하고 그림도 그렸다. 원범이 매우 엄해서 여칙으로서 자신을 단속했는데 율곡 선생의 학문은 태교에서부터 얻은 것이 많았다. 와 같이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요. 유교 문화권 여성의 긍정적인 존재 가치는 아들의 어머니인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죠. 조선 후기에도 태교에 관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열여전 내용을 답습했습니다. 그 경북 안동 권구의 병곡 선조 내정편과 딸에게 지어준 김종수의 여자 초학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 후 또 이빙화각의 그 교합 총서에서도 열여전에 나오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태교의 역사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어서 동의보감이 전하는 조선시대의 태교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